그쵸, 학폭이 있었죠. 저는 이제 왕따도 당했었으니까. 선생님도 보청기를 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너무 부끄러웠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신기해 하면서도 되게 믿음이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제 장애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게 나의 가장 큰 무게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도 본인의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필을 하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즐겁게 듣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요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그게 무엇이든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아기 낳는데 부담도 솔직히 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을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기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제 자녀가 난청이 있을 확률이 사실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감사하게도 와이프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청각장애인 청능사 오재훈입니다.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요.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난청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날 때 이제 난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저 때는 그런 검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4살 때 제가 이제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난청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부모님이 바로 보청기나 이런 걸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난청을 이제 발견하고 4살 때부터 이제 보청기로 재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청기를 시작을 했고 언어치료까지 병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청각장애 전문 언어치료센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생겼거든요. 저 때는 이것도 없었어가지고 청각장애를 잘 아는 분들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특수학교에서 언어치료 배우고 거기 유치원 다니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청력검사하는 검사 부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거든요. 저희 센터에 처음 오시면 하는 게 이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할 때도 어쨌든 청력 검사를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거긴 되게 좁은데 여긴 되게 넓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성인분들만 하면은 사실 검사 부스가 작아도 되는데 애기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놀이검사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보통 눌러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들리면 들렸어요 하고 이제 고리끼 오고 요런 놀이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야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캐릭터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 저희 있는 게 보청기인가요? 맞아요, 보청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언어치료실이거든요. 여기도 일부러 이제 가정집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해놨어요. 전혀 병원 같은 느낌 주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노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조성을 좀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잘 때까지 고민합니다. 보청기 끼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보청기 안 끼시면 안 들리시는 거세요? 보청기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들리죠. 선천적으로 에바스라고 하는 뇌의 기형이 있거든요. 기형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청력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고 줄타기를 하는데, 그 기형이 있다 보니까 4살 때부터 청력은 보청기를 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빼면 아예 양쪽 다 안 들리는 거세요? 양쪽 다 안 들리죠.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세요? 워치를 차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올려놓고 자는데 알람 소리 못 듣잖아요. 한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진동 울리면은 여기도 울릴 수 있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께 인사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부담은 없으셨어요? 저는 부담이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만나고 처음 뵌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알고 계셨고, 처음 만났을 때 싫어한다든지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내색은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식이 장애가 있는 분이랑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일반 정상인 건청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생각 잘 가셨네요. 결혼하셨으니까 자녀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와이프는 2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 낳는데 부담도 솔직히 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을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기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제 자녀가 난청이 있을 확률이 사실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감사하게도 와이프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왕따도 있었고 또 이제 청각장애로 살아오는 삶이 그렇게 막 순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눈에 띄는 장애가 아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고. 가까이서는 뭔가 좀 오해가 있고 또 이제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사실 장애가 눈에 비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또 애기들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언어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어때? 당신도 장애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다를 게 없다. 언어 치료도 하면 되고 안 들리면 보청기 끼면 되고, 이런 게 사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 덕분에 제가 좀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럼 창업은 몇 살 때 하신 거세요? 제가 졸업하고 6개월 뒤에 바로 했어요. 6개월 뒤면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많이 없었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가요? 부모님,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대출 3천만 원. 제가 진짜 이거 하나만 하겠다라고 제가 뾰족하게 제 목표를 잡았었기 때문에 친척분들도 조금 남다르게 보셨던 것 같긴 해요. 네. 대출 받거나 그런 건 다 갚으신 건가요? 지금은 다 갚았죠. 전국에서 막 오고 계신다고. 그쵸. 저희 센터가 좀 특별하긴 해요.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 사실 청각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실 되게 막막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고도 난청이고 보청기로 재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청룡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좀 얻으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청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청기는 한쪽 땅 성인 기준으로 1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애기들은 사실 좀 더 고가예요. 100만 원 중반대부터 300만 원 초반대까지 또 있어요. 네. 그 다른 영상들 보면 이제 청각장애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발음이 좀 부정확하신데 지금 발음이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 하루 일과의 80%가 언어 치료였어요. 그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없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어쨌건 80%의 시간을 재활하는 데 거의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했지만 이제 부모님도 사실 그 당시에 같이 도와주셨고 부모님이 진짜 역할이 가장 컸었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입학하고 그때부터는 보청기 소리 조절을 제가 이제 배웠으니까 직접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했을 때 제 발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이제 어눌해지고 이런 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언어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집에서요. 네. 사실 본인이 부족한 발음, 본인이 듣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거를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이걸 들어보면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언어치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장애 갖고 계셔서 학폭 뭐 이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그쵸, 학폭이 있었죠. 저는 이제 왕따도 당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장애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쵸. 저 때는 사실 유튜브도 없었고, 유튜브가 저는 사실 되게 순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장애에 관심이 많으니까 청각장애가 보청기만 끼면은 옛날엔 다 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청기를 껴도 이제 좀 시끄러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 모여 있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거를 이제는 좀 알더라고요. 네. 장애인은 사실 만나볼 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때는 오해도 많았고, 사실 오해로 인한 왕따 문제도 있었고 그렇긴 했었죠. 사실 저는 센터 초창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센터를 오픈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 장애를 오픈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게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저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니까요. 이거로 인해서 저는 왕따도 당해봤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픈하는 게 좀 부끄럽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성인분이셨는데 그분이 보청기를 10년인가 12년인가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바꾸시려고 저희 센터에 처음 오셨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보청기를 끼신 분이니까 제가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보청기를 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너무 부끄러웠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신기해 하면서도 되게 믿음이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보청기 조절을 하면서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게 형식적인 대답이라든지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이제 직접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제 장애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게 나의 가장 큰 무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 그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장애를 어떻게 보면은 무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도 본인의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필을 하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PC방을 간다든지 뭐 카페를 간다든지, 거기 있는 알바나 아니면 사장님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한 번 더 눈길이 가잖아요. 장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눈길이 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이든 장사를 하든 뭘 하던 간에 누군가의 시선을 끄는 게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장애가 있다는 게 잘만 활용하면은 되게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그 임팩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카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극복해왔던 과정들도 사실 돈으로 카피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활용하면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도 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원장님 되게 긍정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 원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재활을 하고 좋은 모청기 해주고, 사실 이렇게까지 노력과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누구를 존경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부모님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혼자서 클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애가 있으면은 언어치료 선생님도 필요하죠. 청릉사 선생님도 필요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죠.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웃 친척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항상 강조했던 게, 너는 크면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다녔던 모교 특수학교에다가 보청기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좀 더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제 목표는 지금 보청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보청기 센터였어요. 근데 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즐겁게 듣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청기 센터였고, 요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그게 무엇이든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라고 제가 작년 말에 썼던 에세이가 있거든요. 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그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이야기, 제가 센터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에피소드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